1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지금 버는 수익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메꾸고 있어요. 건설사가 하나 무너지면 20, 30개의 하청업체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은행들도 파산할 수 있죠.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파산하는 거죠. IMF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왔다고 봐요. IMF보다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이 집 살 때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야, 과연 이런 기사가 나도 되겠는가? 우리나라 전체 감당 능력을 봐야 돼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강남 상구가 계속 오를 수가 있겠느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 조금 더 됐는데 이런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뭐 과거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이런 정도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은 관세 정책이에요. 관세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와 평평을 맞추려고 하는, 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관세 정책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마 강하게 시행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라고 뭐 우방이라고 봐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물리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수출에 차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가 많은데 관세를 물려버리면 수출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내수 경기도 안 좋아지는,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지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느냐, IMF가 언제 오느냐 이렇게 말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IMF와 같은 경기 침체가 지금 와 있다고 봐요. 이미 왔다고 봐요. 전부 다 언제 오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의 상태라든가 경기 침체 상태를 보면 IMF보다 더 나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근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은 서울의 강남 일부에 신고가가 형성되고 값이 계속 오른다, 이런 걸 신문에 제가 봤거든요. 신문에 보니까 뭐 신고가 뭐 평당 1억에서 평당 2억까지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서울의 일부 지역이에요. 일부 지역만 이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부동산 값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지금 지방에 미분양이 엄청나게 있어요. 건설회사가 막 부도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은 안 좋은데, 또 주택 시장이 안 좋은데 서울의 일부 지역만 가지고 뭐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 통계적인 허점이거든요. 평균만 가지고 따지면 지금 매물은 많이 나오는데 거래가 그렇게 량이 많지 않아요. 고가가 몇 개 팔린 걸 가지고 평균 내가지고 이걸 이제 통계 허점이라고 그러죠. 평균 낸 걸 가지고 얼마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언론에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경기 침체 상태가 와 있는데 IMF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또 경기를 그렇게 체감하고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느니 이런 것들을 기사화시키는 거는 저는 언론의 책임이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을 신뢰 안 하거든요. 지상파를 신뢰 안 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그런 식으로 과장된 기사를 내면 저는 일반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기자회견할 때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과거에는 메이저 언론들만 백악관에 출입해서 질문을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유튜브나 SNS, 소셜미디어 하시는 분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분이 바로 소셜미디어, 유튜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주류 언론을 믿지 않고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더 신뢰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지난번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뒤진다, 박빙이다,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데도 언론이 계속 써댔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언론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주류 언론뿐만 아니라 유명한 유튜브, 백악관 출입증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고 백악관 취재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언론이 과장된 보도를 하고 정상적인 보도를 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의 집값이 오른다는 거를 신문에 내. 우리나라 지금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런 기사를 자꾸 써댄다면 저는 그거는 과장 기사라고 봐요. 그래서 언론의 그런 책임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를 놓고 봤을 때 강남 상구의 주택이 61만 채인가 그래요. 60만 채가 좀 넘어요. 그중에 아파트가 한 30만 채 되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이 60몇만 채인데 우리나라 지금 부채를 빼고 30억 이상 있는 분들이 1%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그러면 1%면 5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 30억 이상 있는 분이 50만 명이에요. 물론 부채를 다 뺀 거죠. 지금 50만 명인데 강남 상구의 주택은 60만 채예요. 61만 채예요. 그러면 최소한 30억 이상이 있어야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집을 살 때 대출을 안 끼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금을 주고. 그러면 내가 3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전 재산이 30억이다 하면은 그 집 못 사는 거예요. 쓸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남 상구는 감당 능력이 1%뿐이 안 된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1%, 50만 명뿐이 안 된다. 그 50만 명도 50만 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2명이 산다면 25만 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 상구의 주택은 60만 채가 넘는 거예요. 감당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감당 능력이 안 되는데 거래하는 거는 초고가, 그러니까 1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래를 하면은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내서 강남 집값이 오른다. 우리나라 전체 감당 능력을 봐야 돼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강남 상구가 계속 오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건 거래된 거 가지고 뭐 수십 건 거래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100억, 200억 그 이상 갖고 있는 분들, 300억 이상 있는 분들이 한 3만 명, 우리나라 3만 5천 명 된다고 그래요. 3만 5천 명. 그분들은 거래하는데 부담이 아무것도 없죠. 40억짜리 집을 사든 50억짜리 집을 사든 부담이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게 거래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의 거래를 가지고 언론에서 강남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쓴다면 저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부정확하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했잖아요. 해제를 하니까 집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언론이 띄워요.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됐으니까 여긴 투자 가치가 엄청나게 있다. 그 다음에 업자가 또 띄워요. 엄청난 좋은 호재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니까. 그러니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강남에 감당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정 수준뿐이 안 되는데, 물론 그 강남에 집 한 채가 전부인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은 집값이 틀어지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를 해버리니까 막 지금 투자할 때다, 투기할 때다. 언론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많이 봤어요. 언론에서 지금이 집 살 때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뭐 이런 게 언론에 막 나요. 야, 과연 이런 기사가 나도 되겠는가 하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계속 띄우기 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 하나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도 그걸 기화로 해서 요만큼 영향이 있는 것을 엄청나게 영향이 있는 것처럼 띄워가지고 올랐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번에 또 토지거래 허가제를 거기뿐만 아니라 강남 3구와 용산까지 묶어버렸어요. 이번에. 이게 정책이냐 이거죠. 이게 정책이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저는 공무원 집단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고위 공무원 집단에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제가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자꾸 이야기해서 안 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들 이번에 대규모로 자르는 이유가, 과거에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4년만 버티면 대통령은 이제 나가는데 내가 왜 말을 들어야 되느냐,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들을 길들이는 거예요. 대규모로 막 10만 명 이상을 해고시킴으로써. 그래서 모든 정책은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무원을 과감하게, 예산 절감도 있지만 공무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공무원들은 말을 들어야 된다.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의 정책을 충실하게 시행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저 대통령은 5년 있으면 나가는데 잘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려고 또 규제하고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또 토지 허가제를 묶었다가, 이거는 미법적인 소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왜 그 공무원들이 맘대로 허가제를 해제하고 또 토지 거래 허가제를 대폭도 하고. 원래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안 할수록.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금리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대출 규제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에요. 그리고 또 위축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살린다고 부양 정책을 피겠죠. 그래서 이런 냉탕 온탕 정책은 이번에 굉장히 지금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가지고는 도대체 뭐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공무원들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저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처럼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시행하는 정책대로 공무원이 따라줄 때만이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는데, 그 공무원 집단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임기 5년짜리 대통령, 임시직이잖아요. 5년짜리 임시직이에요. 공무원은 뭐예요? 평생 정년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공약을 한 거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중에 공약을 한 이런 내용들을 시행할 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움직여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공무원의 힘에 의해서 뭐 정책을 피고 싶어도 들은 척만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버티면 되니까. 더군다나 임기를 1년, 1, 2년 남겨놨다. 이제 복지부동이죠. 안 움직이죠. 이런 것들은 그 공직사회의 큰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느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번 해보니까 이 4년만 버티면 된다 말을 안 들어요. 정책을 펴고 싶어도. 그래서 이번에 2기 때는 과감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막 이렇게 정책을 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좀 잘 새겨드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이제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 신문에 난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런데도 왜 건설회사가 힘드느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 우리가 악성 미분양이라고 그러죠. 건설이 다 됐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2만 채가 훨씬 넘잖아요. 2만 채가 훨씬 넘어요. 이거는 건설회사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계약금은 냈는데 중도금도 안 들어오고 잔금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지방에. 그러면 건설회사는 무슨 돈 가지고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 돈들이 안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뭐 안강건설 또 신동아건설 또 삼부토건 이런 건설회사가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갔잖아요. 또 롯데건설 같은 경우도 뭐 자산 유동화 시키기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고 있잖아요.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100개가 넘는 데가 이미 금년 1월과 2월 중에만 100개 넘게가 지금 폐업을 했어요. 뭐 부도가 났거나 문을 스스로 닫거나.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까지 다 합하면은 훨씬 더 많죠.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져요. 600개가 넘죠. 그러면 600개가 넘는 건설회사들이 1월달과 2월달만 폐업을 하고 있어요. 폐업. 그리고 또 1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영업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돈 번 수익을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갚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이걸 좀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은행 이자도 못 갚으면 그 회사는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1000개가 넘는 건설회사가 지금 버는 수익 가지고 은행 이자도 못 메꾸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만간 문을 닫는다는 거잖아요. 문을 닫아야 되고. 그래서 이 건설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PF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4월 위기설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위기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PF의 영향평가가 4월에 있어요. 한 번 더. 그때 이제 또 많은 회사들이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월 위기설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건설회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도 건설회사들이 잘 안 달라들어요. 공사비가 계속 상승하지요. 또 건설 공기도 늦어지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 분양도 사실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건설회사들이 잘 안 달라들어요. 아주 우량한 재개발 재건축 빼놓고는 잘 달라들지를 않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조합하고 분쟁도 생기거든요. 공사비를 올려달라. 어떤 데는 공사비를 2배 가까이 올려달라 그래요. 처음에 계약 맺을 때하고 나중에 신축이 됐을 때 공사비를 2배 올려달라는데 분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주도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실제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도 굉장히 심화되고 그래서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 재건축이 그렇게 뭐 크게 구미에 당기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도 건설회사가 쉽게 달려들지 못하고 아주 우량한 최고의 이건 분양이 완전히 보장이 되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데만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압구정 재건축 같은 데는 이제 건설회사들이 달라들고 있잖아요. 이건 좀 우량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달라들고 있는 거예요. 압구정동 같은 데는 뭐 한 채가 뭐 100억이 갈 거다. 30평 40평이 뭐 100억이 갈 거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착각이에요. 전 세계의 고급 주택들을 비교하면 최고가를 비교해 보면은 예를 들어 뉴욕의 아파트 이제 뉴욕에서는 콘도라고 부르죠. 뉴욕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3억에서 4억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1억 5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거기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아파트 최고가가 너무 싸다. 압구정이 너무 싸다. 이렇게 말하는데 뉴욕의 평당 3억, 4억짜리는 거기는 뭐 100억부터 2천억짜리까지 있어요. 아파트가.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별장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몇 달 사는 별장 개념으로. 근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게 최고가 아파트라도 별장 개념으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와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하고 자꾸 비교해서 우리나라도 평당 3억이 갈 거다. 4억이 갈 거다. 이런 말들이 기사에서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하고 비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 같은 데는 굉장히 좋은 호재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많은 분들이 많아요. 몇백억 이상 되는 분들 또 1000억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거래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뉴욕의 아파트처럼 평당 3억이다 4억이다 뭐 이런 허망한 이야기는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돈이 뭐 많은 분들은 사실은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억, 200억짜리 집들이. 그런 경우는 사고 팔 수는 있겠죠. 그거는 굉장히 초고가 아파트만 해당되는 거고 대다수 95% 이상의 아파트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아파트 값이 오른다 내린다 할 때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만 오른다 내린다, 뭐 강남이 오른다, 또 용산이 오른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은 지금 반값으로 떨어져서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도 엄청 많아요, 지금. 또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또 서울의 그 강남 상구 말고 다른 지역은 지금도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르는 걸 가지고 자꾸 부각을 시킨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건설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는 뭐 건설사마다 보통 20, 30개의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건설사 하나 아까 제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건설사가 하나 무너지면 20, 30개의 하청업체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또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건설업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건설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건설업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제 안 좋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에도 더 안 좋은 악순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건설사, PF 문제, 은행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은행들도 파산할 수 있죠. 대출금 상환이 안 되면 파산하는 거죠. 특히 지금 저축은행 같은 경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몇 군데 위험하다, 뭐 언론에도 나고 그러는데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뭐 메이저은행은 워낙 자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은 몇 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저는 지금 이 경기 침체 상태라고 보거든요. 이 경기 침체가 회복이 안 되고 장기간 간다면 저는 과거처럼 IMF 때처럼 은행들도 무너지는 데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혼란 상태를 가져오는 거죠. 과거에 우리 IMF 때 또 외환위기 때 봤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못 찾아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못 찾잖아요. 그런 긴 줄을 서가지고 생활자금을 은행에서 찾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악몽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위기가 오는 시그널은 알기가 굉장히 힘든 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관세 정책, 또 다른 나라의 정책, 또 유럽의 정책, 지금 관세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내가 관세 이만큼 물리면 나도 물리겠다. 같이 때리고 있잖아요. 상호 관세 제도, 보호무역 제도로 트럼프 행정부는 가고 있는 거예요. 보호무역 제도로 가가지고 경제 공황이 온 게 1930년대예요. 1930년대부터 10년 동안 엄청난 공황이 왔잖아요. 그때 보호무역 제도예요. 관세 전쟁이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100년 전에 나타났던 그러한 엄청난 경제 불황, 10년 동안 엄청난 불황이 올 수도 있고 그런 경제 공황이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항상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공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통해서 복구하는 과정을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제 공황까지 안 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태가 지속된다면 잘못하면 경제 공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멈출 것이냐 또 더 강화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직격탄을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기 침체가 악화될 거냐, 언제 IMF가 올 수도 있을 거냐 예측이 어려운 거는 우리나라만 있다면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외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얻어맞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죠.